소개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융합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연구실에 이제 주로 이제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딥러닝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최근에 그 기상 쪽과 의료 쪽에 대한 이제 딥러닝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사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은 인공지능 기반, 딥러닝 기반의 유사일기도 검색 시스템 개발, 그리고 딥러닝 기반의 태풍 정보 산출 기반 기술 개발. 근데 이거는 이제 기상청, 기상청과 그다음에 국가위성센터랑 같이 했던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모병원과 같이 했던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그 멀티레벨 CN을 이용한 성면 채증 CT 영상 분류, 데이터 분류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인공지능 기술 기반 유사일기도 검색 시스템 개발인데, 제가 이제 그 딥러닝에 대한 자세한 어떤 그런 알고리즘보다 그 어떤 그런 이제 적용 사례 중심으로 좀 이렇게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해야 되는 내용이라서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일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일기예보 TV에서 일기예보 할 때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반도가 있고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어떤 그 여러 가지 색깔로서 이제 고기압, 저기압 이런 일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이 그 8월 12일이다 그러면은 내일의 날씨를 예측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예보관이 이제 유사일기도라고 해서 과거에 한 10년 동안에 이 일기도와 가장 비슷한 일기도를 이제 찾습니다. 그걸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전문가들이 찾았거든요. 그래서 과거 10년 동안 현재 오늘의 일기도와 가장 비슷한 일기도를 가지고 와서 그 일기도의 그 다음 날씨 혹은 다음 날씨를 참고해 갖고 내일의 날씨를 예측하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유사일기도를 기반으로 한 이제 일기예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유사일기도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찾지 않고 딥러닝을 이용해서 한번 찾아보자라는 이제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만약에 날씨에 대한 일기도가 이렇게 있다면 이 일기도와 가장 비슷한 거를 과거의 일기도로부터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단순하게 과거의 일기도를 찾을 때 이 현재의 일기도와 과거의 일기도 중에 가장 비슷한 거를 셀 바이 셀로 비교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비교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 일기도의 특징을 추출해서 그 특징이 얼마나 비슷한지, 그 다른 과거의 일기도와 이 특징이 비슷한지를 찾아서 한번 유사일기를 찾아보자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미지. 그래서 이제 이런 일기도가 보시면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 원래 숫자를 이미지로 바꿨는데요. 그래서 이 이미지에 대해서 이와 딥러닝 관련된 그런 이제 그 대회가 있어서 거기서 가장 그 퍼포먼스가 좋았던 인셉션 버전 1을 한번 사용해보고, 인셉션 버전 1을 사용했던 이유는 이게 이제 인셉션 버전 1 모델인데요. 그 방대한 이미지 데이터를 갖고 미리 학습을 해갖고 컨버전 파트의 프리트레인드 그 파라미터가 이미 이제 학습된 그 프리트레인드 파라미터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인셉션 버전 1을 사용해보자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인셉션 버전 1 말고 그 모디파이드 알렉스넷이라고 해서 이 유사일기도가 이제 이미지로 우리가 보지만 실제로 이제 수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 말고 한번 수치 데이터로서 한번 학습을 시켜보자고 해서 이렇게 모디파이드 알렉스넷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이런 인셉션 버전 1과 알렉스넷은 이제 라벨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라벨링을 우리가 여기 학습을 하기 위해서 라벨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라벨을 이제 알렉스넷이 이제 먼스, 달을 라벨을 사용했는데 이게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라벨링 없이 한번 이미지 자체만으로도 학습을 해서 피처를 추출해보자라는 게 이제 그런 아이디어로 오토인코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 자체만을 갖고 피처를 추출하든지, 아니면 수치 데이터로 피처를 추출하든지, 특징을 추출하든지, 아니면 그 라벨링 없이 이미지 데이터를 인풋과 아웃풋을 적용시켜서 특징을 추출하든지, 이런 세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미지를 학습하기 전에 스케일링을 해야 돼서 그 스케일링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갖고 이렇게 민맥스 스케일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오늘이 8월 12일이다. 그러면 8월 12일이면
8월 12일과 가장 비슷한 과거의 10년 동안의 일기도를 찾을 때 만약 그 일기도가 3월이나 봄에 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하지만 비현실적이거든요. 봄과 가을은 어떻게 보면 메커니즘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8월 10일 일기도를 찾고자 한다. 8월 달에 일기도를 찾고자 한다고 하면은 7월, 8월, 9월 이렇게 인접한 양쪽 달과 그 해당하는 달 이런 세 달을 묶어갖고 그 과거의 10년 동안 일기도를 찾자. 그래서 이렇게 타겟에 되는 달의 그 앞에 뒤에 이 앞달 뒷달에 갖고 3개월을 묶어갖고 그렇게 일기도를 찾는 방법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사일기도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기도가 단순히 하나의 사진, 2D의 데이터가 아니라 이게 4D의 데이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선 먼저 오늘이 8월 12일이라고 하면 8월 12일은 UTC, 이게 그 영국의 천문대 그리니치 기준으로 00시, 표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00시, 06시, 12시, 18시, 6시간 간격으로 일기도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게 타임 시점이 4번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시점마다 일기도가 고도장과 온도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H는 하이트 나타내고요. 하이트. 그 다음에 T는 템퍼러처, 온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각각 여기서 숫자 100은 기압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게 일기도는 등하면 같은 기압에 어떻게 고도가 분포되어 있는지 혹은 온도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등기압 100파스칼, 200파스칼 쭉 해갖고 800, 900, 1000파스칼의 그 각 등압면에서 고도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고 온도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이렇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고도장, 온도장 해서 그 다음에 각 고도장과 온도장이 10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개. 근데 그런 20개의 데이터가 시간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장, 고도장, 그 다음에 관측 시간을 포함해서 4차원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차원 데이터를 우리가 인셉션 버전 1을 이용을 해갖고 이제 피처를 뽑고 그 피처를 3차원 텐서로 만듭니다. 이 3차원 텐서. 그래서 만약에 8월 12일 특징, 피처 텐서, 3차원 피처 특징 텐서를 가지고 그걸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과거 10년 동안에 7월, 8월, 9월에 각 날짜에 또 3차원 특징 텐서를 계산해서 그걸 비교해 줍니다. 그래서 가장 유사한 거를 뽑아주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각 날짜마다 그래서 1979년 9월 1일, 1979년 9월 2일, 그래서 각 날짜마다 이런 3차원 텐서를 쭉 뽑아줍니다. 네, 그래서 그 3차원 텐서와 현재 날짜의 3차원 텐서를 비교해갖고, 비교는 뭐 MSE, 민스퀘어 에러를 사용해갖고 비교를 해서 가장 에러가 작은 그 순서대로 이제 나열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인셉션 버전 1과 오토 인코더, 알렉스 넷이, 자, 여기서는 지금 2016년 10월 31일 날짜가 이제 현재 날짜로 보고 이제 입력했거든요. 그래서 2016년 10월 31일 날짜와의 일기도와 가장 유사한 일기도를 이렇게 소팅을 해줬습니다. 민스퀘어 에러 가장 작은 것끼리. 그래서 인셉션 버전 1은 2016년 11월 1일이 가장 작고, 근데 2016년 11월 1일은 2016년 10월 30일 바로 다음 날짜거든요. 그래서 그 전후 날짜는 당연히 유사일기도 측면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그 특정 날짜의 전후 날짜를 제외한 그 다음 랭크를 보니까 2000년 11월 10일 날짜의 그 유사일기도가 가장 가깝더라. 그렇게 소팅을 해준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00 UTC, 06 UTC, 12 UTC, 18 UTC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 시간대별로 여기는 2016년 10월 30일, 여기 보시면 2016년 10월 30일에 해당하는 유사일기도입니다. 그 유사일기도가 H100부터 H1000, T100부터 T1000까지 이렇게 유사일기도가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인셉션 버전 1과 오토 인코더는 2000년 11월 11일 가장 유사하다라고 해서 그
2000년 11월 10일에 유사일도를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요 다음 요 연한 파란색에 해당하는 이 사진이요. 그리고 나서 modified AlexNet은 2009년 10월 7일을 가장 유사하다라고 나타내줘서 그걸 또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당 특정 날짜, 우리가 원하는 날짜, 그리고 딥러닝 알고리즘이 이제 사진 날짜를 비교해서 얼마나 유사한지를 예보관한테 보여줘서 어떻게 좀 판단, 이 알고리즘에 대한 판단 연구에 대한 거를 이제 자문을 보였습니다. 네. 첫 번째 유사일비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좀 더 어려운 그런 프로젝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두 번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이제 태풍 정보 산출 기반 기술 개발에 관련된 것인데, 이 프로젝트는 태풍을 식별하고, 그래서 어떤 위성 사진을 보고 태풍을 식별하고 중심 위치를 이제 산출합니다. 혹은 태풍의 구름 패턴을 분류하든가 아니면 태풍의 어떤 분석 정보는 크게 중심 기압과 최대 풍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딥러닝을 이용해서 한번 산출해보자라는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설명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국가위성센터, 충북의 국가위성센터에서는 천리안 위성으로 이제 이렇게 이미지 어떤 사진을 찍는데요. 그 사진은 저기 크게 채널이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채널 5개 중에 이제 여기 가시 채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둡게 나타나는데, 밤에 되면은 어둡게 나타나고 낮에는 좀 밝게 나타나고요. 가시 채널 외에 4가지 채널이 더 있습니다. 뭐 적외선 채널, 그런 거는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지구에 대한 사진이 나타나면서 이런 지구의 어떤 북반구 영역에 대한 사진이 있고, 그 사진에서 태풍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태풍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제 태풍의 위치를 탐색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태풍을 식별하기 위한 것인데, 태풍의 식별을 위해서 실제 데이터를 먼저 라벨링을 해야 됩니다. 실제 데이터가 있으면 그 실제 데이터에서 태풍의 중심이 있고, 그 중심으로부터 약 10도 반경은 우리가 박스를 칠해서, 이것이 바운딩 박스라고 해서 태풍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태풍들의 종류들이 있는데, 이 종류들도 여러 가지 종류들을 좀 이렇게 비슷한 끼리 묶어서 이렇게 태풍의 구름 패턴을 이렇게 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태풍의 구름 패턴이 뭐 인베드, 쉬얼, 밴드, 아이라고 해갖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아이라는 거는 태풍이 명확하게, 태풍의 눈이 또렷하게 보였을 때를 아이라고 하고요. 뭐 쉬어드는 약간 태풍이 뭉개졌을 때,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에 대해서 이제 라벨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북반구 영역의 특정 태풍에 대해서 박스를 우리가 표시를 하고, 이걸 이제 바운딩 박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걸로 라벨링을 해갖고 이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를 사용해갖고 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테스팅 데이터에서는 결국 이제 태풍의 위치, 즉 박스를 찾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태풍의 위치를, 다시 말해서 이제 이거를 위치 탐색 혹은 오브젝티브 디텍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브젝티브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 어떤 딥러닝 알고리즘을 쓸 것인가라고 했을 때, 최근에 퍼포먼스, 즉 어떤 그런 퍼포먼스가 좋았던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Fast Arsenin이라는 이제 알고리즘입니다. 그거랑 이제 레티나넷. 그래서 우리는 이제 Fast Arsenin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갖고 딥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태풍의 위치를 한번 우리가 파악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전체 사진으로부터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영역을 검출하고 영역별로 태풍의 위치를 이제 파악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뭐 하이퍼 파라미터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에 세팅해주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이제 사용을 해서 테스팅 데이터는 2017년 데이터를 갖고 태풍을 이제 위치를 판독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알고리즘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데이터는 이제 채널이 총 4개가 있는데, 그 4개의 채널을 각각
따로따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4개 채널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모아서 딥러닝 알고리즘 적용할 건지에 대한 그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패스트 RCNN이 이렇게 싱글 채널, 그 채널 1, 2, 3 이게 다 가시광선을 제외한 뭐 적외선, 뭐 근적외선 그런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각 채널별로 각 채널의 이미지별로 패스트 RCNN을 적용해 갖고 액큐러시와 그 다음에 중심 위치의 그 거리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적용을 했을 때는 약 액큐러시 정확도가 한 80%에서 90% 사이에 나왔고요. 그게 이제 테스팅 데이터에 적용했더니 정확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한 70%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보시면 하나의 사례를 제가 예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2011년 데이터인데 여기서 이제 이 북반구 영역에서 태풍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루, 그린 박스는 추루 박스, 그래서 이게 초록색으로 쳐져 있는 영역은 실제 그 라벨입니다. 그래서 중심 위치로부터 이렇게 박스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박스는 이 실제 그 위치를 잘 잡아낸 그 박스를 잘 잡아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 색깔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풍이 올라오면은 우리는 이런 식으로 태풍의 그 위치를, 오브젝트를 이제 그 탐지하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각 채널별로 첫 번째 채널, 두 번째 채널, 세 번째, 네 번째 채널에 대해서 실제 이 위치가 있고 그 위치를 어떻게 잘 잡았는지에서 이렇게 붉은색은 아마 이걸 위치는 잡았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그 분류를 아마 못했을 때를 아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류도 잘하고 위치도 잘 잡으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채널을 한번 다 합치자. 이 채널을 따로따로 하지 말고 통합해갖고 합쳐갖고 딥러닝 알고리즘 적용해보자는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딥러닝을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 실제 칼라 이미지 같은 경우는 채널 3개를 따로따로 입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RGB라고 합니다. 레드, RG, 그린, 블루.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의 그런 이동 사진은 다음과 같이 4개의 채널로 되어 있으니까 4개의 채널을 생각을 해갖고 이렇게 통합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RGB는 아니고 채널 1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RGB가 있으면 그 RGB는 시계열, 각 그 현재 시간, 그 다음에 그 전 시간 해갖고 실제로 RGB 채널에 해당하는 부분은 시간이 다른 그 데이터를 넣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채널 1, 2, 3를 4개를 같이 묶어갖고 이렇게 묶어갖고 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이제 시간을 고려를 안 하고 그냥 채널을 그냥 묶어갖고 하는 방법입니다. 뒤에 시간을 고려한 건 뒷부분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중 채널, 즉 채널 1부터 4까지 다중 채널을 이렇게 한꺼번에 해갖고 학습을 시켰더니 실제로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왜 퍼포먼스가 다중 채널로 했을 때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논의를 해봤는데 이 채널들이 보면은 채널 1, 2, 3가 전혀 다른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한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고양이나 개 사진은 RGB가 전혀 다른 정보를 주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채널 1, 2, 4는 거의 비슷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비슷한 정보를 주는데 파라미터 수만 너무 많아지니까는 이게 언더피팅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성센터 처리한 위성 사진 갖고 채널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듣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런 퍼포먼스에 대한 예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그린박스가 있는데 디텍트를 잘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분류를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색깔이 뭐 레드나 혹은 뭐 보라색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디텍션도 잘하고 오브젝트 디텍션도 잘하고 분류도 잘했다고 하면 이제 파란 색깔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한 일은 이렇게
각각 개별적인 이미지를 채널 1, 2, 3를 합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현재 시간, 그 이전 시간에서 시간도 고려한 멀티 채널을 구현을 해서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은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또 애큐러시가 다 떨어진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뭐랄까 그 멀티 채널은 좀 그 적용을 하면은 퍼포먼스가 좋지 않다는 걸 발견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패스트 RSN 말고 레티나 넷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레티나 넷이라는 알고리즘을 또 사용을 해서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했고요. 그래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하고 거기서 학습을 해갖고 테스팅 데이터, 2017년 데이터를 테스팅 데이터로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레티나넷의 학습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전 패스트 RSN보다 약간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0%에서 90% 사이이고 테스트 세트 한 70%에서 80% 사이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학습 결과에 대한 이그젠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레티나넷도 타임 시리즈, 시계열을 무시한 어떤 그 채널, 멀티 채널을 한번 구현을 해봤고요. 그랬더니 아까 그 패스트 RSN보다는 성능이 좋지만 단일 채널로 했을 때보다는 다중 채널, 멀티 채널을 했을 때는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그젠플 예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시계열을 고려한, 즉 타임 시계열을 고려한 멀티 채널을 또한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그 패스트 RSN보다는 퍼포먼스가 좋지만 단일 채널보다는 떨어진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종합해갖고 다음과 같이 이제 이렇게 퍼포먼스 테이블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단일 채널일 때, 자, 저희가 아까 패스트 RSN과 레티나넷을 적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윈도우 스캐닝이라고 아주 원시적인 방법도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일 채널일 때, 자, 그 윈도우 스캐닝, 원시적인 방법, 패스트 RSN의 레티나넷 이 세 가지 방법을 애큐러시를 비교했고요. 그래서 채널 1, 2, 3, 4에 대해서 비교를 했더니 레티나넷이 테스트 데이터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그 다음에 다중 채널일 때도 레티나넷이 테스트 데이터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단일 채널보다는 성능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위성 사진에서 채널 1, 2, 3가 비슷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멀티 채널보다는 단일 채널로 사용을 해갖고 적용을 하고 패스트 RSN보다는 레티나넷이 애큐러시가 약 10% 이상 높게 나온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실제 태풍의 중심과 추정된 박스의 중심, 예측된 중심과의 그 거리가 레티나넷이 가장 작게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태풍의 어떤 그런 위치를 판독을 하면 그 다음에 이 태풍이 과연 어떤 분류일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분류가 있거든요. 그럼 분류에 대해서도 한번 그 분류를 찾는 알고리즘도 한번 구현을 해보자라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지가 있고 채널 1 이미지가 있고 이거를 채널 1에 대한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각 알렉스넷, VG넷, 리셉션 버전 3를 적용을 했는데 이 각각은 칼라에 대한 그런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거를 채널을 RGB를 각각 똑같은 채널에 대한 데이터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알렉스넷, VG넷, 인셉션 버전 3의 알고리즘 적용했는데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이번에는 채널 1, 2, 3, 4를 각각 그 4개의 별개의 멀티 채널을 동시에 적용하는 알고리즘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널 1, 2, 3, 4를 이렇게 4가지 채널에 대한 이미지 데이터를 아까 그 3가지 모델에 대해서 적용한 알고리즘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스넷의 구조에 대해서는 뭐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데이터 전처리를 해야 되는데 데이터 전처리는 여러 가지 뭐 그 파라미터를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이미 태풍에 대한 이미지 데이터가
중앙에 있지 않고 이런 구석에 있으면은 이게 잘립니다. 이게 정확하게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이 잘릴 때는 이걸 어떻게 전출해 주는지에 대한 부분도 해주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각 패턴이 밴드형, I형, 시어형에 있던 패턴을 갖고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팅 데이터가 얼마나 분포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런 각각 다양한 패턴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 딥러닝 알고리즘 적용해갖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분류를 해갖고 어떤 그런 각 채널별로 여기서 이제 단일 채널인데 트레이닝 액큐러시가 한 78%, 테스트 액큐러시가 한 63%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F업을 돌릴 때마다 점점점 액큐러시가 증가하는 이제 패턴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요 오른쪽은 컴퓨터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매트릭스는 뭐냐면 실제로 트루 라벨 I형, 밴드형, CC형, 인베디드, I형, 그 다음에 시어형에 대한 그 태풍의 개수를 각 로마나 나타내고 그거를 프리딕트, 추정한 것은 얼마나 이걸 잘 추정했는지에 대해서 컴퓨터 매트릭스를 나타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널에 대한 부분이고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알렉스넷에 대해서 한번 멀티 채널을 통합을 했더니 이번에 통합한 부분에 대해서 액큐러시가 좀 더 잘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통합한 그런 이제 데이터에 대한 액큐러시, 그 다음에 컴퓨터 매트릭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를 그 피처를 뽑은 후에 클러스터를 해줬거든요. 이번에는 이렇게 그 지도학습으로 이게 분류를 하는 게 아니라 비지도학습으로 피처를 뽑은 후에 K-이미지 클러스터를 해갖고 한번 이번에는 트루 라벨은 이렇게 돼 있지만 각 이미지마다 이거를 트루 라벨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우리가 프리딕트 여기 뭐냐 라벨을 한번 줘보자. 그러니까 클러스터를 세 가지 클러스터를 해보자. 그래서 세 가지 클러스터를 하고 뭐 네 가지 클러스터를 하고 6개의 분류를 이렇게 비지도학습으로 클러스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클러스터가 3개로 구분했을 때는 첫 번째 클러스터, 두 번째 클러스터, 세 번째 클러스터로 이렇게 구분한 각각의 그 안에 있는 이 데이터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줬고요. 그래서 첫 번째 클러스터에 단어 같은 이미지가 있고, 두 번째는 단어 같은 이미지가 있고, 세 번째는 단어 같은 이미지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라벨은 각 이미지마다 라벨은 다르지만 이 모양, 피처, 특징을 보고선 딥러닝이 다르게 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분류를 한 후에 그 전문가한테 이런 분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어떤 자문을 구해보는 그런 이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각 클러스터별로 이거 중심기압과 최대 풍속, 여기서 MWS가 그 맥시멈 윈드 스피드라는 최대 풍속이고요. 그 다음에 요건 뭐 파스칼의 약자로 해서 중심기압이에요. 그래서 중심기압과 최대 풍속이 각 클러스터별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봤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네번 클러스터가 4개일 때도 이렇게 각각의 클러스터에 대해서 이미지를 좀 저희가 들여다보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중심기압과 최대 풍속도 보고요. 또 클러스터가 6개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클러스터를 분류해서 각 클러스터마다 이미지를 또 저희가 또 보고요. 또 중심기압과 최대 풍속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종합을 하면 그래서 알렉스넷, VGG넷, 우리가 인셉션 버전 3에 대해서 먼저 그 트레인 데이터, 테스팅 데이터에서 분류를 했고요. 그래서 분류를 했고 그 지도학습으로 그랬더니 알렉스넷이 단일 채널일 때보다 멀티 채널일 때 퍼포먼스가 좋았고 트레이닝 데이터일 때 액큐러시가 97%, 테스팅 데이터일 때는 71% 나오더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태풍 분석 정보 산출인데요. 태풍 분석 정보 산출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이제 태풍을 디텍션을 하면 그 태풍의 정보, 즉 중심기압과 최대 풍속을 이제 추정 혹은 예측하는 겁니다. 추정하는 겁니다. 이미지만 보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레티나넷, 아까 이전에 사용했던 레티나넷의 성능이 좋아서 레티나넷을 적용한 후에 태풍의 어떤 그런 분석 정보, 최대 풍속과 중심기압을 추정해보자라는 이제 그 알고리즘을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채널 4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해서 최대 정보를 산출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레티나에 대한 정보 결과인데 저희가 그 최대 풍속과 중심기압의 어떤 그런 에러들을 태풍이 시작한 후에 소멸할 때까지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태풍이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에러가 작다가 태풍이 점점점 이제 발달하면서부터 이 에러가 커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태풍이 소멸할 때 에러가 좀 작아지고 이런 패턴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나타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좀 전문가분들과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각 태풍의 어떤 그런 분류마다 중심기압과 최대 풍속의 어떤 오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저희가 또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에는 레티나넷 말고 알렉스넷 방법을 사용을 해서 한번 또 적용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여기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자세한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알렉스넷 오토인코드를 가지고도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그 종합을 해갖고 단각에서 테이블로 제가 나타냈는데요. 그래서 최대 풍속과 중심기압의 그 추적 이미지만 보고 이 이미지에 들어있는 태풍의 중심기압과 최대 풍속이 무엇인지를 추정하는 이제 알고리즘을 구현했고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레티나넷이라는 모델, 알렉스넷이라는 모델, 오토인코더라는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오토인코더가 중심기압과 최대 풍속을 예측하는 추정하는데 에러가 가장 적었다. 성능이 가장 좋았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당장으로 그 유사일도와 위성센터의 그 태풍 탐색에 대한 그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으로는 이런 이전에 했던 그런 프로젝트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번에는 CT 영상 데이터에다가 또 적용을 했었습니다. 자, CT 영상 데이터는 무엇이냐면 먼저 CT 영상 데이터는 성면 패팅에 대한 CT 영상 데이터를 저희가 적용했는데요. 자, 성면 패팅이 뭐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면 섬유가 폐에 추적되어 나타나는 폐 섬유증, 호흡세기 기관지염과 폐포염으로 시작하여 이만성의 폐 섬유증을 초래하고 벽수 흉망의 비유와 석회와 따르는 경. 저도 잘 모릅니다. 이 내용을 그냥 은설이. 근데 의사 선생님이 불러준 걸 저희가 받아 적었고요.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엑스레이가 있고 성면 패팅이 뭐냐면 우리가 그 성면이라고 알지 않습니까? 성면이 되게 그 어떤 뭐랄까 그 폐에 그 쌓이면은 나중에 이게 병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보실 바와 같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흉막 석회라고 해서 흉막이 돌처럼 딱딱해져서 희게 보이는 현상, 성면폐라고 해서 폐에 공기가 들어가서 검게 보여야 하는 그 섬유화로 인해서 흰 선들이 보이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엑스레이로 봤을 때는 잘 안 보이고요. 이거를 CT로 봤을 때는 좀 더 그 증상들을 좀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CT를 가지고 즉 다시 말해서 성면패증 소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CT 영상을 찍습니다. CT 영상을 찍어서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등급을 매깁니다. 이건 이제 전문가들이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불인정, 즉 성면패증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 이제 그 정상입니다. 의심형은 성면패증 증상 의심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초기형은 성면패증 증상이 있다고 확신이 들고 그 초기 단계. 진행형은 성면패증 증상이 있고 많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환자마다 4가지 CT 영상을 찍는데 뭐 S, P 해갖고 S가 스파인이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CT를 찍을 때 등을 바닥에다 대고 찍는 경우도 있고 혹은 배를 바닥에다 대고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CT를 찍을 때 등을 바닥에다 대는데 또 어떤 경우는 배를 바닥에다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CT 영상 중에 S2, 즉 등을 바닥에다 대고 2라는 거는 이제 폐를 중심으로 뼈를 중심이 아니라 폐를 중심으로 찍은 왜냐면 성면패증이기 때문에 폐를 중심으로 찍은 CT 영상, 즉 S2 타입의 CT 영상만 가지고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환자의 CT 영상이 이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30장에서 50장 찍거든요. CT 영상을. 근데 CT 영상을 찍을 때 보통 목에서부터 찍는데 실제로 우리가 폐만 보기 때문에 전체 목부터 복부 밑에까지 찍었을 때 우리가 폐 첫 번째부터 폐 끝에까지만 우선 먼저 데이터를 추출하고요. 그 데이터 추출이 그러면 30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 30장까지는 가지고 있는데 뭐 40장, 50장 있는데 그거를 이제 똑같이 30장만 뽑아내 줍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전처리가 1024 x 1024의 이미지 데이터를 2024 x 2024의 이미지 데이터로 축소해갖고 그거를 이제 어레 형식으로 저희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선 그 다음에 그 모델은 인셉션 버전 1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알고리즘에 대한 스트럭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CT 사진이 있고 이 CT 사진에서부터 30장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폐 척끝 그 위부터 폐 아래까지 CT 사진이 있는데 그게 30장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30장을 추출을 하고요. 그 30장을 다시 인셉션 버전 1을 각 이미지당 적용을 시켜서 피처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피처를 전체를 다시 하나의 그 피처 벡터를 연결한 다음에 그거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연결해 갖고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30장을 뽑아내는 알고리즘은 저희가 수학적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 갖고 이런 다음과 같은 이 박스에 보시는 이 수식에 의해서 30장을 뽑아내고요. 그래서 각 30장의 이미지에 대해서 한 장의 첫 번째 사진에 대해서 피처를 뽑고 두 번째 사진에서 피처를 뽑아서 이걸 전부 다 피처를 합칩니다. 그거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과해갖고 마지막 라벨링은 뭐 불인정, 의심형, 초기형, 진행형. 여기서는 이제 불인정은 정상, 그 다음에 의심형은 빼고 초기형, 진행형은 환자에서 정상과 환자를 우선 먼저 바이너리로 라벨링을 해갖고 학습을 시켰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은 그 컨볼루셔널 레이어는 인셉션 버전 1의 프리트레인드 파라미터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시키지 않고 피처로 나온 이 피처의 값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이렇게 통과한 부분만 학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는 쭉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프리트레인드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제 여러 가지 세팅을 해갖고 가장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뽑아냈고요. 그래서 보시면 액큐러시가 약 88.6% 나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 정확도가 88.6% 그래서 100장 중에서 CT 100장 중에서 한 88장은 딥러닝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맞춘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양 하드웨어로도 학습이 가능했다. 그리고 빠른 학습을 진행했는데 단점이 좀 있었습니다. 단점이 아직 정확도가 우리가 원하는 정확도 한 90% 이상은 나오길 원했는데 그 정도까지 안 나왔었고 그래서 그 외에 여러 가지 보시는 바와 같이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모델은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는 저희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만 학습하지 말고 컨볼루셔널 파트도 우리가 학습을 해보자. 그래서 프리트레인드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각 이미지에 대해서 인셉션 버전 1을 통과하고 그 통과한 피처를 묶어갖고 풀리 커넥티드로 해서 학습을 하는데 요 30개의 인셉션 버전 1도 학습을 같이 하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컴퓨터 서버 GPU 사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성모병원에 그 새로운 장비를 구입했는데 그 타이탄이 8개 꼽혀있는 그 서버를 갖고 저희가 겨우 이제 이거 학습을 해서 이제 알고리즘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약 학습 결과에 대한 액큐러시가 93.72%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한 88% 나왔는데 그래도 한 5% 정도 높게 나와서 이것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했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렇게 CT 사진을 인셉션 버전 1을 이용을 해서 어떤 그 액큐러시를 저희가 이제 좀 높여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만약에 정상이 아니라 환자라고 판단을 했으면 딥러닝 알고리즘에 그러면 무엇 때문에 CT의 어느 부분을 보고 환자라고 판단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냐라고 이제 질문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한번 그래드캠이라는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과연 CT 사진을 보고 딥러닝이 정상 혹은 비정상, 정상 혹은 환자라고 판단했을 때 과연 CT의 어느 부분을 보고 환자라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최근에 얘기하는 그런 화두 중에 하나가 Explainable AI라고 하거든요. 설명 가능한 AI.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개와 고양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개와 고양이. 그래서 자, 이 딥러닝은 고양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그 라벨을 갖고 이제 학습을 해서 최종적으로 고양이가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고양이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럼 개를 보고도 고양이인 줄 알고 고양이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실제 고양이를 보고 고양이가 있다라고 해서 고양이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무엇을 보고 고양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다라고 해서 그런 하나의 방법론으로 그래드캠이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랑 고양이가 있었는데 고양이라고 했다. 고양이가 있다 없다 해서 고양이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럼 과연 무엇을 보고 고양이가 있느냐 했을 때 이렇게 고양이가 있는 부분을 색깔을 이렇게 칠해줍니다. 그래드캠 방법을 적용해 주면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방법을 적용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그래드캠을 적용해 갖고 과연 어느 부분의 표시를 보고 활성화된 표시를 보고 딥러닝이 환자면 환자라고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구현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이런 두 가지 알고리즘을 개발했는데요. 첫 번째는 CNN 중에 이제 인셉션 버전 1을 30개를 이렇게 쌓아갖고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환자냐 정상이냐에 대한 판독을 딥러닝 하는 부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 만약에 환자라고 했을 때 어느 부분 때문에 환자라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냐. 그래서 그래드캠 모델을 사용해갖고 이미지 로컬라이징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